탄핵안이 가결된 이후에 여러 가지 장면들 저희가 모아봤는데 중간에 한 장면은 무슨 월드컵 축구에서 골을 넣는 장면인지 잠시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장면의 연장선상으로 사실은 어제 제 촛불 집회가 7번째 촛불 집회가 열렸는데 네. 황장수 소장님. 예. 전국에서 한 100만 명 정도가량 몰았다고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데 예. 탄핵안이 가결이 됐는데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집회에 참석하는 이유, 그 이유는 뭘까요? 예, 뭐 여러 가지 성격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뭐 탄핵이 이렇게 통과되는데 거리에, 광장에 대중들이 역할을 했으니까 어제는 좀 절기자, 축하, 페스티벌적인 자축 분위기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래서 전체 분위기를 보면 뭐 결연함, 그 6차 대회까지의 결연함보다는 기대감이나 좀 들뜬 분위기도 많았다. 이렇게 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분위기는 이제 이건 좀 엇갈리는 부분인데요. 이전에는 232만 주최 측 이야기입니다. 어제는 104만이지 않습니까? 네. 확연하게 반 이상 줄었죠. 네. 그 부분은 뭔가 하면 이제 탄핵을 했으면 됐다. 나머지 과정들은 제대로 이렇게 진행되는지 좀 지켜보자. 지켜보다가 또 안 되면 나오겠다. 이런 분들은 이제는 뭐 거리를 나가서 할 만큼은 했다 생각하고 한 절반은 빠졌다고 보거든요. 앞으로도 또 하면 제 개인 생각입니다. 뭐 이전과 같은 그렇게 많은 숫자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거리의 대중들 중에는 여러 가지 이 색채의 대중들이 다 섞여 있습니다. 뭐 야권 지지자, 진보 지지자도 있지만은 보수나 중도 지지자에서도 이건 아니다. 이거는 뭐 기본적인 민주주의 시스템의 파괴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해서 나왔다. 이런 분들도 많았는데요. 그런 분들은 이제는 탄핵이 되었으니까 대통령이 직무 정지된 상태에서는 우리가 좀 더 지켜보고 그다음에 민주주의적 과정들이 제대로 진행되는지를 보다가 또 안 되면 나오겠다. 이런 분들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즉각 퇴진. 그러니까 이전에는 탄핵 하야 퇴진이었는데 어제는 이제 구속이나 뭐 처벌, 그다음에 바로 퇴진해라. 이런 어떤 주장들도 나온 분들 사이에서는 많았어요. 네. 이제는 이 탄핵 이후에는 두 가지 가닥으로 국민들 여론도 약간은 갈릴 거라고 봅니다. 탄핵을 막혀놓고 헌재의 판단을 기다려보자.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즉각 퇴진해라. 무슨 소리냐. 이런 부분인데 그건 이제 이 어제 집회를 주도하는 측에서도 앞으로 이런 분위기를 감안한다면 집회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 건가. 또 계속 이렇게 할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죠. 어제 지금 촛불 집회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어제 촛불 집회 실제 모습이 어땠는지 그리고 참가자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 지금 또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눈을 감아 주십시오. 눈을 감아 주십시오. 최강서. 네, 이런 역사적인 순간에 나중에 저희 자식들이 커서 아빠는 그 시간에 뭐 했어 물어봤을 때 아빠 여기서 촛불 켜고 있었어 이렇게 말하고 싶어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네. 어제 있었던 촛불 집회 모습 저희가 한번 봤는데요. 백 변호사님, 네. 어제 촛불 집회 사실 탄핵 전에 있었던 촛불 집회와 후에 있었던 촛불 집회 좀 뭔가 다를 것 같은데 어떤 차이점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6차까지 촛불 집회가 분노를 많이 담았다면 네. 이번 7차 집회는 반반으로 나뉘었던 것 같아요. 아까 황 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절반 정도는 촛불이 사실 탄핵을 끌어낸 건 사실이잖아요. 네. 저번 주 생각해 보시면 6차 촛불 집회 232만이 몰리면서 네. 그전에 비박계가 사실 탄핵에서 발을 빼는 모양새였죠. 4월 퇴진, 그다음 6월 대선으로 네네, 당론을 그랬었죠. 정하면서 빠지려고 했는데 232만의 촛불을 보고 그리고 비박계가 다시 회군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친박 일부도 이탈하게 된 거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자축하는 의미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일부 이제 나머지 분들은 이제 지금 즉각 퇴진을 또 네. 계속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네. 이렇게 두 개로 좀 갈렸던 것 같고 그래서 아마 다음 주부터 계속 촛불 집회가 이어진다면 네. 이제 탄핵을 좀 자축하면서 어제 그래도 촛불 혁명이라는 부분을 강조했던 분들은
좀 빠지실 가능성이 많고 이제 좀 강경한 목소리들만 남을 가능성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제는 또 탄핵이 이루어지고 나서 보수 단체들도 어제 처음으로 이제 제대로 좀 집결을 하는 모양새를 보였는데 제가 어제 아침에 뭐 방송에서 방송으로 나오는데 태극기 흔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저를 좀 많이 째려보시긴 하던데 그분들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된 거에 대한 불만을 그분들도 모여서 한번 표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어제는 평소보다는 좀 많이 나왔던 것 같다는 생각이 보수 듭니다. 단체가 좀 많이 나온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그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제 보수 단체와 또 세월호 유가족이 좀 충돌하는 그런 영상이 있었다고 해서 지금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보고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러시면은 저희들 한순간에 존경하는 어르신으로 남아주십시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이 어르신. 하지 말고. 저긴데 왜 여기 왔었대요, 형님? 몇 년씩 3주년이나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눈물 나가지고 나왔어요. 네? 탄핵 반대하기 위해서 무효를 시키려고요. 아니 박근혜가 왜 그만 범죄자가 아닌데 이 심한 나라들은 심한 누구나 아무것도 안 된다고. 네, 지금 동영상에 보셨다시피 탄핵 가결 이후 우리 사회가 맞닥뜨린 갈등의 모습을 아주 단적으로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한쪽에서는 대통령의 즉각 사임을 요구하고 있고요. 한쪽에서는 탄핵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반대 집회를 열고 있는 그 모습이고 결국은 뭐 큰 모습은 아니지만 살짝 충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OX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제 7자 촛불 집회에서 나온 요구 중에 하나가 탄핵 탄핵안 가결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사임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 촛불 민심 요구대로 즉각 사임을 해야 한다면 O를 그럴 필요가 없고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 중이니까 기다려야 된다라는 분은 X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앞에 꽂아주세요. 자, 이건 보면은 한 분만 O, 나머지 세 분은 X를 하셨는데 그럼 일단 진성준 전 의원님 O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즉각 사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제 촛불 집회에서도 사실은 뭐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데 대한 자축의 분위기도 있었지만 그것으로 기다릴 수 없다. 즉각 물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고요. 네. 또 실제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뭐 빨리 서두르긴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언제 날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국정 공백 기간이 길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자진해서 물러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국회에서 재적의 3분의 2 이상의 국회의원이 사실상 대통령을 파면한 거거든요. 이것이 대의기관으로서 국민의 뜻을 받아가지고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하면 대통령이 구태여 헌법재판소의 판결까지 뭐 가보겠다라고 할 이유가 없지요. 본인의 형사 책임의 여부는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따지면 될 거고요. 정치적으로는 더 이상 통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러나는 것이 합당하다. 그것이 국정의 혼란이나 공백을 막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은 보니까 어차피 국회에서 압도적인 표로 사실상의 파면 조치를 당한 건데 굳이 이걸 탄핵 심판에는 긴 기간 동안 끌고 갈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박성규 전 대변인께서는 X를 하셨습니다. 네네. 자, 어떤 이유에서 이걸 드셨나요? 이게 누구나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소추안에 의해서 의회에서 탄핵 소추 결의가 되기까지 가장 큰 책임은 헌법 질서를 유린했기 때문입니다. 네. 헌법 질서를 무시하고 법에 있는 내용들대로 안 갔다는 거거든요. 그에 따라서 법을 지키지 않은 대통령 우리가 법으로 심판한다 해서 국회에서 탄핵 심판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도 법 질서를 따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왜? 우리가 법을 지키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법에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국회에서 의결하면은 정치적으로는 의회에서
의결을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사법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이 최종 판단을 내야 한다. 잘 아시는 대로 12년 전 노무현 대통령도 국회에서는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됐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 판결한 것이 헌법재판소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고 네. 조금 전에 우리가 화면에서 봤습니다. 어제도 100만 넘는 시민이 광장을 채웠고 또 반대쪽에서는 보수 단체들의 집회가 열렸잖아요. 네.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탄핵이 이제 모든 문제의 종결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가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새로운 시작은 어떤 거냐면은 여론에 의해서 광장에 의해서 탄핵 정국이 대통령을 내리는 데까지는 왔지만은 이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이 갈등의 문제를 포함해서 정치가 풀어야 된다는 정치에 준엄한 숙제를 내려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까지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들이 진행이 될 겁니다. 분명하게 법적인 질서 안에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번 일을 모두 마무리하는 것이 여론이 광장에서 보여준 민심을 정치권이 멋지게 수렴해서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나가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다 이렇게 보고요. 정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광장의 목소리는 전 대통령 탄핵만이 아니었다고 믿습니다.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 완전히 좀 개조해라. 변혁시켜서 한 단계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는 준엄한 명령이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는 나라, 또 불평등이 해소되는 나라, 그래서 국민 모두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었기 때문에 이 명령을 어떻게 여하의 실행해 나갈 것이냐, 정치권에게 큰 숙제가 남겨졌다고 봅니다. 지금 다른 두 분도 X를 하셨는데 뭐 같은 의원 표이시니까 황 소장님 말씀만 듣고 다음 주 넘어가겠습니다. 저는요, 이번에 촛불을 든 사람들의 어떤 목소리는요, 영국의 브렉시트나 미국의 트럼프 현상처럼 이게 기성 정치를 포함한 기득권 전체에 대한 이 분노가 작용한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야당을 편든다라고 생각해서는 곤란하다라고 저는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잘못은 박 대통령과 여당이 잘못했으니까 집중이 되었지만은 기득권 전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흐름도 만만치 않았다. 그런데 그걸 잘못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지금 박 대통령을 아직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는 태블릿 PC 문제를 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의혹만으로 아직 판결도 받지 않았는데 대통령이 기소되지도 않는데 판결이 될 수가 없죠. 네. 판결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탄핵을 시키냐고 이런 주장도 합니다. 저는 이런 주장을 동의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돈을 1원도 안 받았다 소리를 친박 국회의원들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요. 그다음에 언론의 왜곡과 제 같은 패널들이 이렇게 만들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맹맹백백하게 밝혀서 역사 사초에 기록을 해서 그다음에 이 문제를 법적인 어떤 심판대에 세우기 위해서는요. 이런 식으로 퇴진해버리고 나면 한국에 퇴진하고 나면 그걸로 끝이죠. 나중에 세월이 흘러보세요. 네. 야당의 공격과 음모로서 이렇게 됐다고 기록될 겁니다. 그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안 되죠. 그다음에 하나 중요한 부분이요. 아직도 뇌물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하나도 제대로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어떤 입장에서 이 문제를 갖다 여기서 덮어버리고 퇴진해서 끝내자고요? 그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법적인 절차를 맹맹하게 밝혀서 맹맹백백하게 역사에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하게 않기 위해서는 헌재를 가고 또 그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는 이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이까지의 과정들이 꼭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부 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서도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걸 확실히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또 박 대통령이 업무를 갖다가 제대로 했는지 진짜 관제에서 업무동에 도대체 며칠을 출근했는지 앞으로 대통령이 그런 분이 있으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업무 기록과 일지도 정확하게 저는 앞으로 특검이나 이런 조사에서 확인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끝내서는 안 된다. 네. 저는 헌재까지 가야 된다. 가혹한 처벌을 위해서라도 사임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또 그러니까 같은 결론을 내줬지만 이유가 좀 다르시네요. 네. 근데 지금 여기가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위법 사실 문제를 밝히는 것은 특검에서 밝혀질 것이고 또 그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소추가 된다면 재판 과정에서도 드러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행상 책임을 묻는다는 것 아닙니까? 사실관계 여부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행위를 한 데 기저에 어떤 정치적 태도가 자리 잡고 있느냐, 그것이 헌법에 부합하느냐 아니냐를 판단하자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사실관계를 곧 특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의 위법 사실 문제를 정확하게 드러내고 심판해야 된다고 하는데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것이 대통령이 사임함으로써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통치 능력이 이미 상실된 만큼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먼저 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박성규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국민의 목소리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으면 근본적 변화가 시작됩니까? 물러나야만 가능한 일이죠. 그것이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댓글에서 말씀하세요. 탄핵이라는 거는 일단 형사소송법 절차가 준용이 돼서요. 사실상 사실관계를 다 확인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행상 책임이라는 부분도 일정 부분, 그러니까 형사재판보다는 조금 넓게 인정될지 모르겠으나 결국은 이번에 그 탄핵 소추안에 포함되어 있는 헌법 위반, 법률 위반 13개 사유를 전부 다 하나하나 다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확인하지 않고 탄핵이 인용되고 기각되는 일 없다는 거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저도 무슨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촛불이 할 수 있는 법적인 것까지 다 왔습니다. 이 다음 단계로 즉각 퇴진은 실력 행사예요. 여기서부터는 사실 이제 촛불이 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건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스스로 결단하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그걸 뭐 물러나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좀 너무 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실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여기서 사임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가능한가의 문제도 또 있거든요. 그렇죠. 청와대에서는 아예 그것도 사임이 논란이긴 불가능하다는 하죠. 얘기도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탄핵 소추안이 넘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파면시키려고 그랬는데 사임해버리면 사임해서 나중에 파면하면은 하나도 이제 예우를 못 받는데 사임하면 예우를 받는다. 그런 또 모순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논란도 있어서 지금은 아까 황소영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전체적으로 지켜보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국민들이 확인하는 과정 그 과정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저는 지금 보니까 X 3명에 지금 O를 그러니까 사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은 진성준 전 의원님 뿐이라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뭐 사임을 하는 게 옳고 그름의 판단 여부를 떠나서요. 일단 200만, 그러니까 탄핵하라 하던 목소리가 200만에서 탄핵 후에 이제 100만으로 일단은 집회에 모인 사람이 수가 줄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현실적으로 이후에 스스로 이제 사임하라는 추가적인 어떤 압박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어쨌거나 200만에서 100만으로 줄었잖아요. 100만은 적은 숫자인가요? 그렇지 않고요. 탄핵안이 가결될 때까지만 해도 우리 국민들의 요구가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동시에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해야 될 문제지만 본인이 결단을 미루고 있고 끝까지 가보겠다라고 하는 입장인 만큼 국회가 가지고 있는 헌법적 절차대로 탄핵을 진행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가 할 일을 한 것이고 대통령이 여전히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죠. 탄핵 전에도 원래 탄핵과 하야가 같이 가는 거였기 때문에. 퇴진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탄핵은 탄핵이고 퇴진은 퇴진이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사임하고 퇴진하면 좋겠지만 본인이 그럴 생각이 없으니 헌법이 정한 절차대로 또 한편에서는 가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헌법적 절차만을 자꾸 앞세워가지고 끝까지 다퉈보겠다라고 하는데 우리 국민은 더 분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민정수석 사표를 수리하고 경질하지 않았습니까? 네. 탄핵이 가결되는 순간에 그 사람은 아직 그 탄핵 의결서를 송달받지는 못했지만 이미 직무정지 상태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마지막 권한 행사를 또 한 거거든요. 이것 자체가 국민의 분노를 더 키우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진성윤 전 의원께서 발언권을 가졌으니까 이쪽 그 반대를 의견 주신 두 분도 발언권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돼요. 네. 이런 중요한 순간일수록 우리가 감정에 호소하고 감정으로 끌어갈 문제하고 이성적으로 끌어갈 문제하고 구분해야 합니다. 자, 대한민국 누구나가 다 하는 문제예요. 대한민국은 누가 뭐래도 법치국가입니다. 법에 정해진 질서에 따라서 움직이는 국가예요. 미워도 정말 꼴 보기 싫어도 파렴치하고 정말 인면 수십의 범죄를 저질렀어도 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라서 판결하고 그 판결에 따라서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이에요. 그리고 이번 촛불이 보여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우리 자랑거리가 뭔가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을 보여준 사실이에요. 민주공화국 법치를 전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왔다는 거예요. 국민이 탄핵까지 하는 것에서. 이 이상 넘어가가지고 이 이상의 감정을 가지고 대통령이 오만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기 때문에 끌어내려야 된다는 이 초헌법적인 발상. 박근혜 대통령이
내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기업 총수들 불러가지고 좀 기부를 해달라고 얘기하고 내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대로 따라와야 하고 이렇게 주장했던 거 이거 뭐가 다르겠어요.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고 냉정해져야죠. 저는 정치인들이 일부 정치권에서 또 지식인들이 국민들이 막 올라와 있는 감정에 호소해서 감정을 자극하고 감정을 더 자극해서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이 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냉정해져야죠. 자, 황 소장님 말씀. 저는 어떤 법과 제도도요, 현실에 비추어 봤을 때 완벽한 나라는 없다고 봅니다. 계속 이 보완해 가는 거죠. 그러면 기존의 이제 대의민주주의 제도에서 이번에 보면 국회가 탄핵을 안 하려고 하니까 또 끓이고 계속이고, 그다음에 사실 법에도 없는 거국 중립 내각 총리, 지금 대통령 직선제에서 무슨 거국 중립 내각 총리고 무슨 명예로운 퇴진입니까? 법에 명예로운 퇴진이라고 맹신한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에도 없는 식으로 마무리 지으려 하니까 국민들이 탄핵을 하라, 그것이 법이다라고 거리에 몰려와서 압력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이 법에 따라서 시스템이 작동을 제대로 했습니다. 탄핵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제 헌재가 어떻게 하는지 또 지켜봐야 됩니다. 그런데 헌재가 또 이상하게 가려면 또 거리로 나와야 되겠죠. 이것이 저는 민주주의의 시스템이라고 보기 때문에요. 이 작동 원리를 갖다가 이 다른 방식으로 그렇게 왜곡시키면 안 되고요. 자, 퇴진을 했다 칩시다. 그럼 곧바로 2달 만에 대선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겠죠. 예, 그러려면 뭐 박 대통령에 대한 문제는 관심도 없이 당 내부에 경선하고 후보 뽑고 그다음에 본선하고가 급급할 겁니다. 그럼 만약에 여당이 혹시라도 또 이겨버린다면 이 진실은 덮여져 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야당이 이긴다 하더라도 이제 물러났으니까 정치적 거래로 그만하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어떤 절차는 절차대로 법적인 절차를 지켜가면서 진행시키되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나 이런 게 열심히 해야 되는데 오늘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해버렸다. 특검이 수사를 할 의혹이 크게 나겠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법과 제도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또 하더라도 작동을 지금까지는 하고 있으니까 지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저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진전하니까 마지막 즉각 퇴진 요구가 이성적 요구가 아니고 감정적 요구입니까? 아주 이성에 따른 요구입니다. 그리고 퇴진이나 자진 사임 이것이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것입니까? 그 들어가 있는 얘기입니다. 대통령이 고려되었을 때가 무슨 얘기입니까? 본인이 퇴진할 때에도 고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 뭐 법치에 없는 얘기처럼 얘기하지 마십시오. 대통령이 본인이 사임한다 그렇게 그러면 말씀하시면 우리가 법에 없는 이야기를 한 것처럼 되니까 반론을 주세요.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사임하면 그것으로 족할 문제인데 본인이 사임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이 정한 절차대로 탄핵을 가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본인이 사임하면 깨끗하게 해결될 알겠습니다. 문제인데요. 뭐. 지금 얘기가 황 소장님께 짧게 발언 기회 드릴게요. 그러니까요. 모든 사람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 어떤 사람은 뻔뻔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법을 위반하고도 끝까지 법적으로 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해라 하면 법적으로 가는 것이 원칙이지요. 지금 박 대통령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가는 부분인데 즉각 퇴진을 하라고 하는 부분은 그 어떤 법적인 문제가 규명되거나 이렇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 즉각 퇴진 요구를 거두고 법적으로만 하자는 게 말이 됩니까? 알겠습니다. 뻔뻔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럼 계속 하십시오. 네. 그분들에 대해서 뭘 하지는 않습니다. 자, 두 분 약간 좀 차분하게 좀 들으시고요. 확실히 주제가 민감하긴 합니다. 뉴스와이드 2부가 첫 주제를 꺼내자마자 지금 굉장한 논란은 들어갔는데 아무튼 두 분들의 각자의 논리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주장에 대한 근거와 이유도 다 있고요. 그래서 네. 향후 이런 내용들은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각자 판단하실 걸로 믿겠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달아올라서 약간 가벼운 주제로 좀 이번에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 백 변호사한테 제가 질문을 드린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 탄핵안 가결 이후에 인터넷상에서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해석이 있거든요. 숫자를 갖고 뭐 1, 2, 3, 4, 5, 6, 7까지 쭉 나왔다는데 그 내용 좀 소개해 주시죠. 그러니까 뭐 우주의 기운으로 이 숫자를 끌어냈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오는데 일단 최경환 의원이 그 명패 던지고 나가셨잖아요. 퇴장을 네. 했죠. 네, 그래서 기껏 퇴장이 1명, 숫자 1입니다. 네. 찬성이 234명이니까 2, 3, 4, 1, 2, 3, 4. 그리고 반대가 56, 그러니까 5, 6. 그다음에 무효가 7. 그래서 1, 2, 3, 4, 5, 6, 7이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굉장히 이제 공교롭네요. 공교롭게 1, 2, 3, 4, 5, 6, 7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이제 네티즌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첫 번째는 그러면 탄핵안은 9명 중에 8명이 찬성, 8. 그다음에 대통령 구속돼야 되니까 9 해서 1, 2, 3, 4, 5, 6, 7, 8, 9가 완성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네. 또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지금 1, 2, 3, 4, 5, 6, 7은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아시겠지만 그날이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이 18대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8. 그리고 그날이 12월 9일이었습니다. 그래서 9. 그래서 그 당일에 1부터 9까지 다 완성돼서 우주의 기운으로 숫자를 끌어냈다 하는 내친들의 얘기가 또 있었던 그렇게 거예요. 해석하면 7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8, 9까지 네, 다 9까지 있다. 다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 헌법재판소에서 무슨 어떤 결정 나지만 인용 결정이 나올 경우는 한 8명 이상은 찬성할 것이다. 그래서 8이다. 또 이런 얘기도 해석- 그런 있었어요. 얘기도 이 있었죠. 89일 후에 헌법재판소 결론이 나올 것이다. 뭐 1, 2, 3, 4, 5, 약간 6, 7, 8, 갖다 9까지 붙인 나왔습니다. 느낌이 확 있긴 한데 그 나름 뭐 재미있는 해석인 것 같습니다. 황 소장님. 예.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사실 단순한 재미가 아니고 이 탄핵안 가결될 때 234표의 찬성표가 나왔거든요. 예. 우리나라 국회의원 숫자가 300명입니다. 예. 그럼 비율로 따지면은 78%가 나오거든요. 예. 근데 이것도 역시 공교롭게도 그 전날 한 여론조사 기관이 탄핵에 대해서 찬성 반대를 물어봤을 때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비율이 예. 78%가 역시 나왔거든요. 예. 이거는 단순히 무슨 농담 삼아 우주의 기운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들의 생각과 민심의 생각이 좀 맞았다라고 또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예,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라는 것이 위임을 했는데 위임한 사람들이 그 원래 뽑아준 그 국민들의 뜻을 갖다가 왜곡되게 이렇게 전한다. 그것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민들이 78.2%가 탄핵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국회에서 탄핵에 찬성한 비율이 78.2%가 나왔다 하면 이것이야말로 어쨌든 이번에만큼은 이 대의민주주의가 100% 완벽하게 작동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네, 그런데 공교롭게도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이 또 돼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할 때는 국민들 78.2%가 탄핵을 갖다가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네요. 근데 반대한다고 나왔죠. 예, 예. 78이라는 숫자도 꽤 의미심장하게 들리네요. 네, 근데 사실 저희가 지금 숫자를 갖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공교로운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백 변호사님. 네. 지금 사실 박근혜 대통령 아까 말씀하신 대로 18대 대통령인데 18대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의 18년 정치 인생의 올해 탄핵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 숫자가 또 묘합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18이라는 숫자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보면 1963년 2월에 네. 그 박정희 그 대통령이 쿠데타 네. 통해서 들어가서 이제 청와대에서도 18년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상 이제 야인 생활을 했죠. 그 이후에 18년을. 그랬죠. 그러니까 18년 동안 또 뭐 유경재단 그 통해서 뭐 여러 가지를 하시긴 했지만 네. 뭐 정치권으로 바깥으로 나온 건 아니었는데 그리고 이제 대구 달성 보궐선거로 98년이었나요? 그때부터 이제 정치인으로 들어와서 또 18년을 보내고 이번에 이제 이런 결정을 맞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이 18이라는 숫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숫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박근혜 대통령이 18년 정치 인생 그 굴곡졌던 한 순간순간의 좀 주요한 발언들을 좀 모아봤는데요. 먼저 들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저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우리 한나라당을 반드시 살려내겠습니다. 경선 패배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경선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합니다. 저의 남은 정치 인생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오로지 국민 여러분이 저의 가족이고 국민 행복만이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입니다.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만들어 갑시다.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드리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면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기만 합니다.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저의 부덕과 불찰로 이렇게 큰 국가적 혼란을 겪게 되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같이 들어보셨는데요. 예, 박근혜 대통령의 18년 정치 인생 참 다사다난했습니다. 박성규 전 대변인님, 네. 인수위 대변인, 박근혜 정부의 초반에 인수위 대변인을 하셨었잖아요. 네. 그때 예상하셨을까요? 이 상황을?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네. 예, 정말 많이 착잡합니다. 그리고 죄송하고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때 기회가 예. 되었으면 문화부 장관으로도 가실 뻔하지 않으셨나요? 그런 얘기가 왕왕 있었죠. 그래서 제가 왜 못 갔을까요?
예, 여러 가지로 아쉬운데 그런 평가를 좀 해주셨어요. 그 얘기하시니까 기자들 사이에서 박선규 대변인이 당시에 대통령 당선인에게 바른 말을 좀 많이 한 것이 눈밖에 난 계기가 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 해주는 분들이 있었는데 네. 뭐 바른 말 제 입장에서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분명하지만은 또 그 이유만 있었겠습니까? 제가 부족한 게 있었겠죠. 하나 분명한 것은 저는 지금도 오늘의 상황이 사실은 실감이 잘 안 나요. 박근혜 대통령 본인은 어떻겠어요? 실감이 안 날 뿐더러 지금 많이 얘기하는 게 국민 행복 시대 열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국민을 정말 혼란 속에 비통함 속에 빠지게 했잖아요. 대통령이 한 인간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왜 이랬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왜 이랬을까? 지금 드러난 결과를 보면은 대통령은 스스로 판단도 하지 못하는 정말 최순실의 도움이 없으면은 아주 작은 것까지도 옷 하나도 제대로 입지 못하는 정말로 지적으로 부족한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는 이런 지적까지 나오는데 설마 그 정도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대통령은 아직도 70년대 본인이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하던 그 시절에 사고가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닌가. 세상은 20세기에서 21세기로 바뀌고 이른바 아날로그 시대에서 최첨단 디지털 시대로 바뀌었는데 대통령의 사고가 거기 못 미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가의 경영이 필요한 상태, 국민을 통치하는 대통령의 역할을 본인이 생각했고 거기에 집중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저한테 이제 그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바른 말 한 것이 이게 좀 밑보인 계기가 아니냐, 정부에 못 들어간 것 계기가 아니냐 이 말씀 주셨는데 그것과 관계돼서 하나만 분명히 말씀드린다면 분명히 분위기는 달랐어요. 내놓고 당선인과 참모들과 토론하는 시간이 없었고 간혹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도 인수위 시절 때 말씀하신 거죠. 그런 시절이 없었고 얘기가 혹시 있더라고 하더라도 문제를 제기하고 반론을 제기하는 분위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독특해 보일 수는 있었을 거예요. 한 가지 분명하게 이번 박근혜 대통령 사태가 차기의 대통령이 되실 분들 또 되실 분 앞으로 국정을 맡을 분들에게 분명한 경계를 준다고 생각해요.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에 있는 참모들과 허심탄회하게 자신이 못 보는 부분 드러내놓고 치열하게 얘기하고 토론하는 분위기 가져가지 않으면은 어느 대통령, 어느 정권에서도 이런 문제가 또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무거운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듣고 보니까 인수위 시절에 뭔가 어떤 큰 변화가 있었다라면 지금과 같은 불행한 사태를 막지 않았을까 하는 헛된 되돌림 한번 해봅니다. 황 소장님한테는 이 질문 드릴게요. 지금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인생을 18이란 숫자로 쭉 설명을 해봤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후에 향후에 박근혜 대통령 말년을 보내게 되는 건데 향후에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세월은 어떤 모습으로 가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근데 한번 보십시오. 아까 그 취임사에서 국민만이 가족이고 국민의 행복이 정치를 하는 이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 최순실만이 가족이고 최순실의 행복이 정치를 하는 이유가 돼버렸습니까? 사실상 그렇게 돼버렸죠. 예, 그랬어요. 저는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대통령을 굳이 하려고 하셨는가? 옛날에 아버지가 살던 집을 내가 다시 되찾겠다라고 그 토지의 서희라는 그 여성이 하던 것처럼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서 됐는가? 아니 정말로요. 그 70년대식의 사고를 하더라도 부지런했더라면 그 부친 박정희 대통령은 굉장히 부지런했습니다. 그야말로 전국을 순회하고 모든 것을 다 챙겼습니다. 그래서 작동하는 방식이 70년대 시기라 하더라도 설사 부지런하기만이라도 했더라면 이 지경까지는 오지 않았을 거다. 그런데 업무를 갖다가 보는 부분을 절개하신 것 같지도 또 않아요. 사실은 뭐 대화를 많이 한다고 꼭 잘 작동하는 건 아닙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참모들과 굉장히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 부분 참 잘한 부분이라고 봐요. 그렇지만 방향이 좀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갖다가 교환할 수 있어야지. 생각이 비슷한 사람끼리 대화를 하면 그것도 또 산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화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방향도 제대로 설정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실패를 해서 저렇게 되셨는데 저는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진실하게 국민 앞에요 사과를 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인간적인 실수였다고 국민들이 이해를 하고 앞으로 남은 18년 말년이 편안하시지요. 그러지 않고 이런 식으로 끝까지 가보자.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사실 채권을 관리하지 못한 것 하나밖에 없다고 하면서 법대로 가다가 나중에 법대로 다 잘못된 것으로 나타났을 때 대통령은 이 말년이 굉장히 고립되고요.
정말 불행한 일을 겪을 수 있지 않을까. 저도 그런 모습을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 결국은 비극으로 지금 가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정치 인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와 맞물려서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과 운명을 같이 해왔던 새누리당 얘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네. 새누리당 탄핵안 가결 이후에 굉장히 심상치 않은 분위기인데 탄핵안을 놓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탄핵안을 놓고 당이 아주 절반으로 딱 쪼개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의 운명이 과연 어떻게 될까 굉장히 관심사 하셨는데 여기서 저희가 OX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나와보신 네 분의 패널들이 보시기에 향후 새누리당이 쪼개질 것이다, 쪼개지지 않을 것이다. 자, 쪼개지면 O를 해주시고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라면 X를 해주세요. 자, 지금 한 분씩 들고 계신데 이번에도 역시 진성준 전 의원께서는 X로 혼자 드셨고 나머지 세 분은 O. 자, 쪼개진다를 하셨습니다. 자, 진성준 전 의원님. 네. 안 쪼개진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네요. 네. 국회에서의 탄핵안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가결되었고 또 네. 새누리당 내에 친박계에서도 뭐 18명 이상의 이탈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네. 결과가 나왔다는 네, 것 네. 아닙니까? 그래서 이미 새누리당의 지금 친박 지도부로서는 새누리당을 수습할 어떤 자격이나 능력을 상실했다고 보여지고 따라서 이미 12월 21일에 지도부가 물러나겠다라고 공약한 바가 있어서 네. 저는 새누리당 지도체제가 개편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럴 때에 그러면 어떤 지도부가 들어설 것인가? 당연히 친박과 거리가 있는 지도부가 들어설 수밖에 없겠죠. 비주류가. 뭐 이를테면 비박이거나 비주류이겠죠. 저는 그렇게 수습해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친박이 지금까지 줄을 성사해 친박이 자연스럽게 소멸을 하면서 당은 다른 체제로 가지만 당 자체가 쪼개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소멸이라기보다 어쨌든 이선 퇴진을 하겠죠. 아. 이선으로 물러날 것이고 그러면 새로운 목소들이 올라가서 당권을 장악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른바 뭐 골박이라고 그럽니까? 무슨 친박 7적, 5적 뭐 이런 얘기가 네, 나오던데 이런 분들의 정계 은퇴 혹은 뭐 출당 뭐 이런 것들을 실시하면서 새누리당이 완전히 뭐 거듭났다, 재창당한다 뭐 이런 모양을 갖추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쪼개지지 않는다고 보신 이유는 당내 세력 교체가 일어날 거기 때문에 쪼개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신 건데 박성규 전 대변인께서는 쪼개진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 쪼개진다, 쪼개져야 한답니다. 저는. 져야 한답니까? 사실은 이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보여진 새누리당 내부의 문제, 네. 국민들 보기에 민망했죠. 특히 책임을 나눠야 할 친박 지도부가 보여준 행태는 새누리당뿐만이 아니고 뭐 제가 잘 쓰지 않는 표현이지만 여기서 써야 되겠네요. 보수를 지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 네. 새누리당이 기대를 걸고 있는 많은 국민들에게 절망감을 안겨준 것이 분명합니다. 이분들이 있는 한 어떤 모양으로 탈바꿈을 해도 새누리당은 국민의 지지를 받지를 못할 겁니다. 네. 지금 누구나가 다 아는 얘기, 새는 두 날개, 양 날개로 날아갑니다. 야당이 한 축이 있다면 보수의 한 축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새누리당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로 가게 된다면은 그야말로 정치에 대해서 야당에도 동의하지 않지만 여당에도 동의할 수 없는 정말로 무관심층만 증폭이 되고 대한민국의 불행으로 연결될 거예요. 보수층이 강화가 돼야 됩니다. 강화되기 위해서 반드시 책임이 있는 친박 인사들 물러나는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이것이 근데 사실 차이를 보면은요. 진성준 전 의원님은 세대 교체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선으로 친박이 물러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취지는 사실 같아요. 그런데 이선으로 물러나지 않을 거라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이선으로 물러나야 되는 것뿐만 아니고 저는 당에서 나가줘야 하는 것까지가 순서라고 봅니다. 아예 완전히. 예, 그렇죠. 같이 갈 수는 없어요. 같이 가가지고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가 없어요. 네. 지금 이번에 투표 탄핵 결정 과정에서도 20명 가까운 친박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분석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네.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분들이 사실은 국회의원으로서 친박계에 소속된 국회의원 자기의 계파를 생각하기보다는 헌법적인 독립기관으로서 본인들의 판단에 굉장히 좀 신중을 기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이 상태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표를 던진 분들 56명 네. 또 최경환 의원 포함해서 60명 정도 강구한 분들이 또 있어요. 네. 이분들 사이에 헤게모니 싸움이 일어날 거예요. 당내에서. 당내에서 헤게모니 싸움이 일어나면은 그건 그야말로 국민이 눈 뜨고 봐주지 못할 현상이 벌어질 겁니다. 그 상황에서 대통령 선거 어떻게 치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큰 불행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정도 상황이 이르면은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있었던 책임 있는 사람들은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 함께 물러나겠습니다. 저 정치 이 자리에서 물러나겠습니다 하고 선언하는 사람들이 최소한 서너 명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성규 전 대변인이 오를 선택한 이유는 친박이 당을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전제를 깔고 이걸 선택하신 것 같은데 황 소장님께서는 어떤 이유에서 오를 선택하셨나요? 저는요, 친박, 비박 할 것 없이 과연 지금까지의 새누리당을 모습을 봤을 때 이것이 비슷한 이념을 가진 당원을 갖다가 이렇게 바탕으로 해서 민주주의적인 정치 시스템이 작동하는 정당이라고 볼 수 있는가? 이것은 정당이 아니라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수구 기득권들의 어떤 이 패거리 집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당은 해체돼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황 소장님은 자리를 이쪽으로 옮기셔야 되는데 잘못 앉으신 것 같기도 해요. 예, 아니야. 저는 보수주의자입니다. 이 네. 보수의 기본적인 원리에 벗어난 정당입니다. 네. 왜냐하면 비박도요, 박 대통령의 잘못된 지시에 제대로 저항한 적이 있습니까? 이건 보수가 아닙니다. 보수의 원리라는 것은요, 세상을 안정적이고 온건하게 네. 고쳐나가는 것이 참된 보수지요. 이 지시를 받아서 그대로 수행하는 것은요, 여의도 출장소죠, 당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런 모습을 갖다 수도 없이 보였지 않습니까? 네. 그러지 않은 사람은 그 당 근처에 갈 수가 없고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가 없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었다는 겁니다. 특히요, 정권 붕괴까지 가져온 현 사태에 대해서 이 지금 친박의 핵심들은요, 정계 은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나타내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 그냥 실아놀기 같은 그런 기득권이라도 잡아보겠다고 아직도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기 최순실 부역자들은요, 저는 사실은 본인이 은퇴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제 영원히 정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아마 조만간에 이 법적인 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람도 몇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은 그런 사람과 같이 가게 되면 이제 자기들도 같이 죽으니까요. 아마 좀 있으면 리모델링이니 무슨 신장 개업이니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집을 버리고 서로가 먼저 떠날 겁니다. 먼저 떠나서 다른 세력 뒤에 숨어서 훗날을 도모하게 될 건데요. 그것도 아직은 못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 다 무너진 집에 그것도 금고라도 차지하겠다고 저리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정신들을 덜 차렸어요. 황 소장님은 그러니까 새누리당은 당도 아니니까 이걸 해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유를 제셨는데 백 변호사는 어떤 이유에서 오를 사실 선택하셨어요? 아까 진성준 의원 말씀대로만 된다면 네. 그러면 당이 깨지지 않겠죠. 근데 그렇게 될 리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모시는 대통령이 탄핵된 순간에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21일 얘기하면서 어떻게든 당이 조금이라도 안정화된다면 물러나겠다 또 이정현 대표가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이정현 대표가 있으면 안정이 되나요? 그러니까 있는 이유는 나중에 이제 비대위 구성할 때 또 어떻게든 친박 주류 쪽 사람들도 어느 정도 구색을 맞춰서 넣기 위해서 친박 지도부가 버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 같이 가는 거 국민들이 보면 어떻겠어요? 그거는 그냥 같은 사람들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도 이번에 메모 이렇게 슬쩍 또 한 번 노출을 하셨는데 그 내용에서도 보듯이 만약에 말 그대로 인적 청산이 이루어진다면 뭐 어떤 방식인지 새로운 방식으로 또 뭐 탈바꿈해서 나타날 수 있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누군가는 떠나야죠. 이제 누군가 떠나야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니까 결국은 분당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저희가 뭐 새누리당이 분당될 거냐 안 될 거냐 지금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여기서 보면은 이런 와중에 사실 굉장히 뭐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은 굉장히 약간 지탄을 받는 이런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경환 의원 보란 듯이 당당하게 퇴장을 했죠. 나는 투표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한 명 박대출 의원 표결이 끝난 이후에 자신의 SNS에 탄핵을 막지 못했다. 의혹이 대한민국을 삼켰다면서 약간 뭐 자진 납세를 했습니다. 제가 농계 정신을 언급을 해갖고 아마 그쪽 지역구 분 중에서 굉장히 화를 내시는 분이 많다고 지금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두 분의 모습은 글쎄요, 뭐 나름 소신이라고 저희가 읽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글쎄요, 마지막 친박의 어떤 안간힘이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박성규 전 대변인한테 네.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일각에서 이런 분 보고서 내 아랫사람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너무 든든할 것 같다라는 말을 하는 분도 있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저 두 분의 의견 존중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거 가지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뭡니까? 다른 사람의 의견 존중해줘야 돼요. 네. 저는 저분들 오히려 솔직하고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비난하고 많은 분들이 손가락질했지만은 손가락질하고 비난하지 않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 저 친구 그래도 의리 있구나. 저 친구 그래도 자기 중심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아까 우리가 시작 단계에서 맞불 집회로 어저께 보수단체 집회 있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일종의 물리적인 충돌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언어적인 충돌이 있는 모습도 봤어요. 네네. 그 또한 그 탄핵을 반대한다고 나와 있는 집회에 나온 그분들의 생각 또한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또 다른 차원의 얘기일 겁니다. 그렇게 인정을 하시고 받아주셔야지 네.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한쪽으로 싹 몰려간다고 그쪽과 다른 입장이 얘기하는 것을 공격하고 비난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요. 제가 보는 선진국과 후진국을 가르는 기준이 몇 가지 있어요. 제가 스스로 보는. 하나 뭐냐면 선진국은 기록이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후진국은 바람이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분위기가 지배하는 사회예요. 저는 아까 법치주의를 얘기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바람이 불고 한쪽으로 쭉 쏠려간다고 할지라도 그것의 중심을 잃지 않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선진국이 되고 바람직한 미래를 볼 수 있는 나라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가 원칙이고 중심인지 모르겠어요. 진성윤 의원님 한마디 하시죠. 아니 최경환 의원이 누구나 다 잘 아는 골수 친박인 줄은 알겠는데 박근혜 대통령과의 그런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탄핵 표결에 불참합니까? 그건 국회의원으로서의 공인의식이 없는 것이죠. 그것을 무슨 의리 있는 정치이니까 평가해줘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실망하는 핵심적인 문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공인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국가 최고 지도자로서의. 두 번째로는 민주주의적인 소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시도 대통령으로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것인데 지금 최경환 의원 같은 사람은 그런 공인의식이 없이 오로지 대통령과의 사적 인연이나 어떤 충성심, 의리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 박대철 의원 무슨 논계 정치인 얘기를 했는데 논계가 외군 적장을 껴안고 투신한 분 아닙니까? 박대출이 박근혜를 껴안고 투신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디다가 논계 정신을 얘기를 합니까? 박성기도 대변인 발론기에 제가 발론기에 좀 짧게 드릴게요. 얘기할게요. 진성준 의원하고 얘기하면 사실은 좀 겁이 나요. 왜냐하면 목소리를 자꾸 높이시니까 제 의견도 인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예요. 그분들을 평가해 주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분들의 생각을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저 사람의 생각은 저렇구나. 저 사람의 수준은 저렇구나. 저 사람의 인식은 저렇구나. 그거 인정해 주지 않고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 그래서 전체와 생각이 달라서 저건 사람도 아니고 저건 완전히 무시해야 되고 평가와 인정은 다릅니다. 아니 평가에서 비판하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태도라고. 네, 아니 저희가 황 소장님도 하실 말씀 있는 것 같아요. 한 말씀 하시죠. 최경환 의원은요.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을 부총리로서 주도한 사람입니다. 네, 그렇죠. 자, 부동산 정책으로 상징되는 대출, 네. 약간의 부양을 이룩했을지는 모르더라도 엄청난 부동산 가계 부채를 쌓았고요. 전월세 파동을 가져오고 또 뉴스테이라는 부분을 가져와서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을 만들었습니다. 박 대통령의 행복주택은 멀리 사라져버렸어요. 자,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최 의원은 저렇게 말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본인을 이렇게 돌이켜 봐야 된다. 이번에 이렇게 국민들이 분노한 거는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그 주 원인이기도 했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경제가 잘 돌아갔다면 정치적으로 부패했다라도 어느 정도는 굴러는 갈 수 있어요. 자, 이제는 앙시앙 레짐이라고 부르는 그 시대가 끝나가고 있는데 지금 박 대통령을 옹호하는 사람이 의리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의리는 좋은 일에 올바른 일에 신의를 지키는 것을 의리라고 하지 옳지 않은 일에 끝까지 따르는 것은 의리가 아니고 맹종이라고 한다는 걸 알아야 되고요. 아까 농계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어릴 때 진주에서 학교 다녔습니다. 진주의 민심이요. 예를 들어서 임명받은 사람은 끝까지 자기를 임명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지지를 한다 할 수는 있지만은 국민이 뽑아준 사람은 국민의 이 민심에 따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민심을 왜곡하고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저는 아주 짧게만 말씀드리면, 예. 그러니까 최경환 의원이 저는 뭐 탄핵에 반대라건 뭐 찬성하건 그건 뭐 국회의원 개인의 본인의 의견이고 견해고 본인이 모셨던 주군에 대한 뭐 충성일 수도 있으니까 그건 그 부분을 평가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이제 탄핵 반대에 대한 호소문 있잖아요. 네. 호소문은 그건 국민을 좀 너무 호도하고 왜곡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너무 초점을 잘못 잡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모든 의혹이 대한민국을 삼켰다. 이게 일단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아직 확인된 것도 없는데 네. 탄핵을 한다. 확인 왜 안 됐습니까? 확인도 됐어요. 이걸 확인됐다고 생각하니까 국민들이 촛불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 또 하나 두 번째로 박근혜 대통령이 1원도 안 받았는데 뭐 이런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한테 뭐라고 하느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돈 받았다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최순실한테 그런 대통령의 권한을 사실상 넘겨줬느냐 그 부분을 문제 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바라보는 최소한의 관점 정도는 생각을 하시고 탄핵 반대 호소문 없이 저는 차라리 나가셨으면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래도 의리나 충성은 있구나 정도라도 인정을 해줬을 텐데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탄핵을 반대하라고 호소문을 내놨다는 그런 부분이 사실 굉장히 비난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진밖에 얘기를 끊으니까 다들 하실 말씀이 많네요. 짧게 얘기할게요. 박성규 전 대표 짧게 드릴게요.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마치 제가 그분들을 두둔하는 것처럼 아닙니다. 아시듯이 이 자리에서 가장 강력하게 친박의 책임을 얘기했고 네. 대통령과 운명 같이 해야 된다고 얘기했고 입이 10개라도 할 얘기 없다고 책임 있는 얘기를 수도 없이 강조를 했어요. 네. 그러나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다른 생각, 나와 다른 행동에 대해서 그 수준까지도 저 사람은 저 정도의 수준이구나. 그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그냥 여유 있게 봐줘도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박성규 전 대표께서는 결코 친박을 두둔하셔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네. 그건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지금부터는 헌법재판 이야기를 좀 가보겠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남은 아주 큰 과제 중에 하나가 헌법재판소의 어떤 심판 과정인데 네. 살짝 이 분위기를 좀 저희가 엿볼 수 있는 게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한 이 헌법심판 대상이 됐으니까 중요한데 탄핵안 가결 직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은 발언을 보면은 이 헌법재판에 아주 적극적으로 임해서 변론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좀 읽혔거든요. 저희가 준비된 영상 좀 보겠습니다. 저의 부덕과 불찰로 이렇게 큰 국가적 혼란을 겪게 되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특검의 수사에 차분하고 담담한 마음가짐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국정에 어떤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특히 민생 안정에는 단 한 곳의 사각지대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고 각별하게 챙겨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 지금 발언을 저희가 연속으로 들어봤는데 보면 탄핵 심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이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거와 관련된 것이 탄핵안 가결 직후에 그리고 본인이 직무정지가 되기 직전에 민정수석을 새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물이 조대환 변호사인데 약간 야당 쪽에서도 굉장히 시끄럽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백 변호사. 네. 조대환 새로 민정수석이 돼. 민정수석이라는 건 대통령에 대해서 또 법률적 자문을 하는 위치가 될 텐데 조대환 변호사 새로운 민정수석은 어떤 인물입니까? 사실 굉장히 강성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러니까 저도 박근혜 대통령이 그 임무정지, 그러니까 직무정지되기 마지막에 했던 게 민정수석 임명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좀 했었습니다. 특조위 활동 부위원장이요. 새누리당 쪽으로 들어가서 이거 세월호 특조위가 너무 이거 정치적 성향을 많이 띈다. 이거는 없애야 된다. 폐지해야 된다. 축소해야 된다는 주장을 해서 좀 논란이 됐었고요. 과거 이제 인수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인수위에도 있었던 분인데 이제 문제는 이 세월호 관련된 부분도 지금 탄핵 특검에서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찌 보면 좀 역으로 보면 세월호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임명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의도가 보였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의 특검 문제, 탄핵 문제는 개인적 문제예요. 이거는 민정수석이 움직이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을 줘서 안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왜 불필요하게 그런 오해를 사게 이런 분을 민정수석을 급히 마지막에 자기가 물러나기 직전에 마치 자기 사람 심어놓는 것처럼 이 임명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조대환 변호사는 그뿐만 아니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보면 2014년 11월 28일자에 그렇게 기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총장으로는 정치지망생을 임명하는 게 좋겠다. 정치지망생. 예, 그러면서 거론된 사람이 석동현이라고 하는 분하고 조대환 두 사람이에요. 그런데 조대환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지망적인 사람인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백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분은 부위원장으로 임명되자마자 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이 사퇴할 때까지 결근 투쟁을 벌이겠다. 이랬던 분이고 또 사무총장 역할을 하면서 세월호 특조위에 파견되었던 공무원을 다 철수시킨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월호 특조위는 세금 도둑이라고 그러면서 예산을 오히려 축소시켰어요. 기억이 나네요. 세월호 진상규명을 방해했던 사람입니다. 예? 그런 사람이 청와대 민정수석 더구나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는 것을 텔레비전 보도로 지켜봤으면서 대통령이 이제 권한 정지가 되는 그 직전 순간에 민정수석으로 임명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변호인으로 쓰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죠. 아니 이제 그 당시에도 이제 야당 쪽에서는 특조위를 방해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시긴 하셨었죠. 그런데 황 소장님, 예. 저는 사실 이런 부분도 있어요. 조대환 민정수석이 황교안 총리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고 있죠. 황교안 총리랑 박한철 헌재 소장과 연수원 동기 아닙니까? 꼭 저는 그 세월호 부분뿐만 아니라 네. 본인의 헌법재판소의 그 지금 앞으로 이런 이 과정, 심의 과정에 대한 대응, 그다음에 특검에 대한 대응, 그리고 이제 세월호는 그 일부. 네. 이래서 이 종합적으로 아마 박 대통령이 자신의 그 마지막에 이런 어떤 법률적인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다른 어떤 이 인맥으로서 자신을 방어해 줄 수 있는 가장 적임자가 누구인가 봤을 때요. 저분이 제가 좀 개인적으로 알아요. 굉장히 그 직선적이고 네. 아주 돌격적이고 강성입니다. 강성이라고 할 수 있네요. 그럼. 네, 그렇기 때문에 박 대통령으로서는 저분이 맡아만 준다 하면 네. 본인으로서는 어차피 지금 회의를 가지고 사의를 표하고 있는 최재경 민정수석보다는 네. 마지막을 자신에게 이렇게 방해해 줄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사람, 적임자가 누군가 찾다가 뭐 한간에서 뭐라고 하든지 어차피 지금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욕을 여기저기서 많이 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저부 인사를 했다고 해서 욕을 좀 더 먹는다고 불편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자신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아마 눈을 딱 감고 해버렸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 그래서 사실 질문을 드렸던 게 그래서 예. 그 조대환 민정과 황교안 총리와 박한철 헌재 소장이 같이 연수원 동기이기 때문에 뭔가 압력 같이 짬짬이를 할 수 있을 수도 있지 않겠냐. 아니 그런 어쨌든 얘기도 있잖아요. 지금 대통령이 그렇게 앞으로 이제 업무를 보지 못하고 네. 이렇게 유폐된 상태처럼 있게 되니까 기왕이면 총리가 돌아가는 부분도 총리를 통해서 파악도 되고 또 더 나아가서 헌재에 돌아가는 상황도 알 수 있는 사람이 좋겠죠. 뭐 그렇게 했을 거라고 보는데요. 네. 과연 그것이 작동을 하겠는가라는 원리로 봤을 때는 저는 작동이 불가능할 현실적으로. 거라고 봅니다. 지금 황교안 총리 입장에서 탄핵이 가결될 거라고 지금 유력해 보이는 박 대통령의 입장을 황 대행이 그대로 따를 것이다. 저는 그 부분도 순수한 의심이라고 봐요. 그리고 또 헌재가 과연 영향력이 행사되겠습니까? 저는 헌재의 영향력 행사가 거의 불가능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어떻게 돌아가는가에 대한 정보나 좀 들을 수 있겠죠. 지금 하신 말씀을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대비해서 아주 방패를 단단하게 지금 준비하는 듯한 이런 느낌을 좀 받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막상 이제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궁금한데 전자 추첨을 통해서 주심으로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결정이 네. 됐고요. 이분이 사실은 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외국 해외 출장 중이어서 뭐 어떻게 될까 했었는데 아주 급거 귀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굉장히 서두른 건데 귀국해서 기자들과 만나서 한 발언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가겠습니다. 원래 회의 참석 예정이었지만 바로 들어온 만큼 이제 계속 바로 작업에 착수해야겠죠. 아직 기록도 못 봤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록도 좀 보고. 네. 지금 강일원 재판관의 얼굴 모습을 보면 굉장히 밝으네요. 그리고 굉장히 아주 유쾌한 느낌을 좀 주고 있는데 향후 주심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강일원 재판관의 귀국과 함께 어제죠. 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재판관 6명이 모여갖고 아주 이례적입니다. 휴일인데 모여서 아주 긴급하게 회의를 해서 향후 헌법재판 절차를 아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 이런 발언들이 나왔거든요.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여기 나와주신 네 분 패널들한테 미리 써달라고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이 헌법재판이 얼마나 오래 갈 것인가 그리고 결정이 언제쯤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각자 이제 편말 앞에 좀 세워주시죠. 네. 저희가 질문을 향후 헌법재판소가 언제쯤이면 결정을 내릴 것이다. 이 시기를 좀 써달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3월, 4월, 1월부터 뭐 다양하게 나오는데 역시 보시면 진성준 전 의원께서는 1월 말로 아주 가장 빠른 시기를 해주셨어요.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보시나요? 뭐 무엇보다도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1월 말로 되어 있는데 1월 말. 예. 그때까지는 결론을 내야 된다. 그 뭐 당위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그 헌법 탄핵 소추안에 여러 가지 사유들이 기재되어 있어서 사실관계를 많이 다퉈야 된다. 그런 이런 얘기가 좀 얘기들 있죠. 하시는데 저는 사실관계를 다툴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다 확정되어 있는데 그것이 법률 위반인가 아닌가 또 헌법 위반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문제만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검찰의 공소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재벌 대기업을 만나가지고 직권을 남용했고 또 강요까지 했다는 것 아닙니까? 네. 이거는 사실이에요. 이런 사실을 뇌물죄로 의율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문제가 남아있는 것이고 또 이런 사실들이 전반적으로 헌법 가치를 위반을 했느냐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관계 다툴 여지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보면 한 2달여 정도면 가능하다. 실제로 이전에 탄핵 심판법에 따르면 탄핵 심판을 결정해야 될 시기가 60일로 규정돼 있었다고 하는 거고 그것도 너무 늦다. 빨리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소명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60일 이전에 결정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백 변호사 같은 경우는 시기를 한 2가지를 적으신 것 같은데 빠르면 3월 말, 의미입니까? 늦으면 4월 말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번에 그 탄핵소추 안을 보면 굉장히 한 44쪽 정도 되나요? 근데 굉장히 양이 많고 여러 가지 쟁점들을 담았는데 물론 그게 민의에 따른 겁니다. 세월호 7시간 부분도 집어넣고 뇌물죄도 집어넣었던 거.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관계가 확정된 부분도 있지만 아직 확인이 안 된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탄핵 심판이라는 것 자체가 물론 헌법재판이지만 형소소송법 절차를 준용해서 사실상 형사재판하고 동일하게 갑니다. 사실 확인, 증인 신청, 증인 신문 이 과정 다 거쳐야 되거든요. 관련자만 50명이 넘어요. 그것 일일이 다 증인으로 신청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최소한 특검의 1차 조사가 제가 알기로 2월 말 정도로 끝나고 거기서 한번 30일 연장하느냐 마느냐 결정을 할 텐데 일단 뇌물죄 부분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결정이 나야 되고요. 세월호 7시간 관련해서 어느 정도 지금보다 더 자세한 사실관계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되는 것만 체크해서 그냥 탄핵을 밀어붙여도 되지만 지금 관련된 모든 부분에 대한 판단을 다 해야 돼요. 노무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놓은 것들 인정되는 거 인정 안 되는 부분 다 여러 개 나눈 과정에서 하나하나 결국은 다 판단을 해야 되니까 저는 좀 아쉬웠던 게 이번에 그러니까 민의를 잘 담았다는 의미에서는 탄핵소추안의 의미가 있지만 정말 전략적으로 법적으로만 생각했으면 양을 좀 줄였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 관련해서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특검이 빨리 끝나면 3월 말. 네. 이제 특검이 한번 30일 연장되면 4월 말 정도 돼야 현실적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탄핵 소추안에 사실은 헌법 위반 사항이 뭐 12개, 13개, 그리고 일반 법률 위반 사항이 한 4개 정도 됐는데 헌법 재판에서 만약에 인용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걸 다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중에 핵심적인 몇 가지를 보고 나머지는 볼 필요도 없다라고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한두 개 정도만 가지고도 탄핵이 인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들어갔던 5개, 8개 하면 그러니까 13개 정도 되거든요. 총 그 13개에 대한 판단은 다 해야 돼요. 이거는 이래서 아니다. 이건 이래서 그러니까 아니다. 어차피 그 내용을 다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하나하나 다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특검의 결과와 탄핵 심판의 결과가 달라버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정당성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황 소장님은 3월 13일 이전이라고 쓰셨네요. 예, 뭐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3월 13일 나간다 그러지 그렇죠. 않습니까? 임기가 거기까지입니다. 근데 7명이 해서 뭐 6명 이상 찬성하면 되기는 되는데요. 가급적이면 헌재가 박안철 그 헌법재판 소장이 1월 말에 나갈 때까지는 좀 촉박하다고 판단할 것 같고요. 그래도 8명이 있을 때 판결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데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기한이 좀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이거보다는 지금 좀 더 명확했어요. 지금 현재 이번에 걸었던 내용보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당할 때 걸렸던 내용들은 한 20-30%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그때보다는 이번에 걸린 내용들이 복잡하고 좀 많아요. 일단 물질적으로, 물량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그때 7차례 공개 변론을 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많은 수의 그 변론 횟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정인 신문을 하는 숫자들도 그때보다는 훨씬 늘어날 것이다. 그다음에 증거 자료를 검토하는 기간도 그때보다는 증거 자료가 훨씬 많을 것이다. 그다음에 이 또 헌재가 자료 제출을 갖다가 이 검찰이나 특검이나 곳곳에 요구하게 되는 정부에 요구하는 양도 엄청나게 많을 것이다. 또 대통령 진술도 이번에는 반드시 필요할 거다. 특히 헌재가 이렇게 인용을 해서 대통령을 갖다가 이렇게 탄핵을 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반드시 대통령에 대한 진술을 좀 들으려고 할 거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의 물리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결론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헌재가 오래 끌었을 경우 정치적으로 오해를 받거나 혼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는 최소 물리적인 시간일 거다 봅니다. 박성규 전 대변인께서는 4월 이후라고 쓰셨는데 이유가 뭔가요?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이 있죠. 지금 말씀 주신 백송 변호사하고 황 소장님 얘기하고
거의 같은 게예요. 확인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단순히 국민이 여론이 빨리 원한다고 해서 그것까지도 빨리빨리 갈 수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의 법이 허술하지 않습니다. 당장 탄핵 소추안에 들어가 있는 거의 모든 내용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부인하고 있어요. 사실관계 확인해야 돼요. 증인들 불러가지고 다 따져봐야 되고.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야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일리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실제로 가고 있는 걸 보면은 퇴진이 늦어지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탄핵 소추안에 너무 많은 것들을 담았다고 제가 그때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바로 그 차원의 얘기입니다.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곧 끝나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끝난다고 하는 것 중요한 요인일 수 있지만 그것이 이 중차대한 탄핵의 문제를 결정하는데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거라고 믿고요. 특별히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백 변호사님께서 얘기하셨지만은 헌법재판소도 어쨌거나 판결문으로 얘기할 거 아니에요. 판결문으로 얘기하려면 나와 있는 모든 의혹들에 대해서 제기된 모든 내용에 대해서 판결문의 내용 판단을 다 달아야 될 거예요. 판결문을 2번, 3번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때 이것을 우리가 많은 분들이 얘기하듯이 1월 말 2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 법의 진행 과정에 대한 조금 좀 오해해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4월 이후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떤 뭐 정치학의 제가 법적인 전문가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상식을 가지고 판단해 봤을 때도 그 정도는 걸리지 않겠는가.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사실은 저희가 이제 헌법재판이 언제쯤 열릴 것인지, 언제쯤 결정을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이런 어떤 시기상, 어떤 뭐 형식적인 문제긴 하죠. 네. 그런데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향후 헌법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을 때 창과 방패의 공격이 있게 됩니다. 쟁점이 무엇인가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제 검찰 수사 내용을 가지고 기본 토대로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주 핵심적인, 뭐 때로는 뭐 방패가 우려할 수도 있고 아니 창이 우려할 수 여러 가지 있는데 백 변호사가 또 어떤 쟁점이 예상됩니까? 일단은 지금 헌법 위반 관련해서 제일 문제가 될 건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반했다라는 부분이 제일 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대통령을 뽑았지 최순실을 뽑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을 최순실이 많이 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국민 주권 문제와 대의민주주의 문제, 직업 공무원, 그러니까 또 거기다 인사까지 최순실이 마음대로 했다면 또 직업 공무원제도 그 제도에도 위반하는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 그 헌법 위반이 일단 제일 크게 다뤄질 거고요. 근데 법률 위반과 관련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그 여러 가지 공소장에 담겼던 내용에다가 추가로 뇌물죄 부분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 뇌물죄 부분 입증이 어찌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텐데 사실 뇌물죄 인정 안 돼도 탄핵 총무 됩니다. 자,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검찰 공소장에 그 최순실과 안종범 정호성 비서관의 공소장에 담겨 있는 내용들만 가지고도 충분히 탄핵 대상이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제3자 뇌물죄를 굳이 거기다 넣을 필요가 있었을까? 확인이 아직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뇌물죄가 인정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향후 또 확인해야 되는 과정이 있으니까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세월호 7시간 관련해서 지금 나온 거 사실 저는 왜 야당이 끝까지 넣고 새누리당 비박도 따라올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가 되는 건 올림머리 때문이에요. 올림머리와 식사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너무 심하게 분노를 했기 때문에 그건 대통령이 사실상 아이들의 생명을 방기해버린 게 아니냐. 그건 뭐 헌법상 생명권 침해, 거기다 뭐 직무 태만까지 들어가는 부분을 언급을 할 수밖에 없었으나 세월호 7시간 중에 밝혀진 건 지금 머리 1시간하고 밥 먹은 시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부분이 더 확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확인 작업이 좀 더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이 결국은 주요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 얘기 나온 김에 한번 해보시죠. 박성규 전 청와대표께서는 세월호 7시간 부분이 탄핵소추안에 이제 포함이 됐거든요. 네. 향후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도 굉장히 아주 민감한 부분을 다뤄야 되는 건데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이 내용이 탄핵소추안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안 들어가는 것이 나을 뻔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정말로 이 세월호 7시간 동안의 대통령의 어떤 일정들 관련된 일들이 실제로 대통령이 뭐 국민이 이해하지 못할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대통령이 저럴 수 있었을까? 네. 올림머리를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거에 대한 엄청난 사실 분노가 이런 식으로. 있었죠. 그런 것들은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대통령이 탄핵받을 만한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는 경우에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굉장히 광장의 민심 또 여론의 민심에 굉장히 좀 민감하게 정치권이 귀를 기울인 부분은 맞다고 생각해요. 그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법률적으로 가장 정치하게 탄핵에 대해 이를 정도의 위중한 문제였느냐 아니냐를 따지는 데 있어서는 이것은 전술적으로 조금 전략적으로 진성준 전 의원께 좀 생각이 다르실 것 같은데. 명백한 직무유기죠. 국민이
배에 갇혀서 수장되어 가고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이 한가하게 머리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10시 30분에 대통령이 인원 구조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대요. 해경 청장하고 통화하면서 해경 특공대를 투입해서라도 인명 구조를 철저히 해라. 그런데 그 10시 30분부터 이제 공식 직무를 시행하겠다고 전속 미용사를 부를 때까지 아무 지시가 없었습니다. 근데 10시 30분에는 이미 세월호가 침몰한 상황이었어요. 네? 그러니 대통령으로서의 주의와 성실의 의무를 기울이지 않은 거죠.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지금 영상으로 세월호 그 사고 당일날 참사 당일날 청와대가 내놓은 입장, 그 박근혜 대통령이 한 말들이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예, 말씀해 그래서 이런 직무유기 상황이 분명하기 때문에 무엇을 국민의 생명을 구조하지 마라 이렇게 지시했겠어요. 구조하라고는 지시했겠지. 하지만 그 구조를 위해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충분히 성실하게 행사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저는 탄핵 사유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황 소장님. 미국에서도요, 9.11 때 사실상 FBI나 CIA 여러 가지 자료들이 테러범들이 잠입해서 훈련을 받고 있고 사우디에서 지원을 받는 그런 사람일 거다라는 걸 알면서도 그런 정보들을 소홀히 한 책임에 대한 직무유기 부분들이 많이 논의가 되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부분, 어떤 국가적 재난이나 테러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막지 못한 책임에 대한 직무유기 부분에서요. 네. 이것이 직무유기가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인 개념이다. 성립이 되려고 한다면 박 대통령이 그때 진짜 지금 한간의 의혹대로 약물과 관련된 어떤 부분이 있었거나 이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확인이 될 수 있겠지만은 포괄적으로 구해내지 못한 책임을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다거나 또 무슨 머리를 했다거나 이런 어떤 부분을 갖고 직무유기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은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세월호가 들어간 부분은 이렇게 신속한 결정을 내리는 데는 이런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 왜 여기에 대한 자료를요 헌재가 청와대나 곳곳에 엄청나게 내라할 거고 이 문제가 좀 더 커지면 세월호 특조위 문제에 대한 전원 서류를 다시 봐야 될 사안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효율성 측면에서는 이 문제는 다르게 규명하는 부분이 낫지 않았나 생각도 들어요. 저는 법하고 도덕적인 문제 좀 나눠서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박근혜 대통령이 그 세월호 사고 당일날 올림머리 하면서 1시간 넘게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홀로 또 점심과 저녁을 드시고 했던 그런 부분들은 정말 온 국민을 분노케 했던 건 사실이에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 정도 되면 직무유기지라고 생각하시는 게 대부분의 국민입니다. 하지만 이제 순수하게 법적인 문제로 돌아오면 지금 아까 박성희 대변인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걸 밥 먹고 머리 올린 것까지 했다는 걸로 이걸 직무유기로 볼 수 있을까? 근데 순수하게 법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도 좀 회의가 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세월호 7시간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분노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내는 탄핵 소추안은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고는 하지만 전략적으로 생각할 때 신속한 탄핵 심판 과정을 끌고 나갈 때는 다소 좀 불필요한 부분이 아니었나.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조금만 더 패널분들이 굉장히 논쟁적인데 진성준 마지막 한 말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저 상황을 인지한 게 9시 20분이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이 10시라고 합니다. 근데 10시부터 30분 뒤에 10시 30분에 대통령의 지시가 나와요. 그리고 10시 30분부터 이를테면 미용사를 부르던 그 시각까지 오후 1시, 2시까지 아무런 지시가 없습니다. 예? 아무런 지시가 없어요. 이게 직무유기가 아니면 뭡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명확하게 딱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건 보고를 받은 것만 가지고도 본인이 할 일을 다 했다고 판단한다면 그게 잘했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법적으로 명확하게 직무유기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는 거죠. 확실히 논쟁적 주제인데 헌법재판소도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어떤 결정을 내릴지 참 기다려집니다. 자, 이번에는 검찰 수사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네, 저희가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 그러니까 검찰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오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하죠. 사실 뭐 최종이라고 보기에는 특검이 또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건 있긴 합니다만 백 변호사님, 근데 이미 얘기 나오는 게 뭐 김종 기소 그리고 뭐 조원동 전 청와대 정예수석 기소 뭐이 정도 선으로 마무리한다라는 정도까지 얘기가 이미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오후 발표인데도. 검찰 입장에서는 거기까지밖에 할 수가 없죠. 이제 특검이 시작되면 전부 다 넘겨야 되니까 지금 준비기간 절차가 거의 끝나가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그쪽에 모든 자료를 넘겨야 되고 지금 더 이상 수사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관련자 중에 대부분은 이제 일단은 다 기소를 한 상황이고 아직 기소가 안 됐던 게 김종 전 차관하고 조원동 전 경제수석이었는데 김종 차관 같은 경우는 구속이 돼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구속 기소를 하고
조은동 경제수석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했잖아요. 네. 그 CJ 이미경 회장의 퇴진과 관련된 압박 강요 부분과 관련해서 영장을 기각해서 그냥 불구속 상태로 기소하고 이제 나머지 모든 것은 특검에 넘긴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를 이제 그만하겠다가 아니라 그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특검의 모든 걸 넘기기 전에 마무리하는 작업으로 이 둘을 기소하고 오늘 끝을 낸다는 의미입니다. 네, 근데 사실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궁금한 건 이거예요. 뭐 김종 전 차관, 조원동 전 경제수석도 궁금합니다만 제일 궁금한 건 중간 수사 결과 발표할 때 검찰이 그랬었죠.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확실하게 좀 더 계속 찾아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오후 발표에서 뭐 물론 뭐 기소를 한다 만다 말은 못하겠지만 진전된 발표가 뇌물죄와 관련한 진전된 발표가 있을 것이냐라는 점이거든요. 저는 발표는 안 하고 특검에 넘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뇌물죄를 완벽하게 입증했다면 네. 발표를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지금 일단 그 재벌 총수를 전부 다 비공개 소환하고 그리고 관련된 그런 증거들 대부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서 검찰이 뇌물죄 입증에 어느 정도 자신감을 보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 관련 자료를 특검에 넘겨서 네. 특검에서 브리핑해서 밝히는 형식. 그러니까 그 부분이 확실하게 빨리 뇌물죄가 인정이 되면 탄핵도 사실 좀 급물살을 탈 수 있습니다. 그 뇌물죄 인정하는 부분 자체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이게 왜 힘드냐면 그냥 뇌물죄면 포괄적금의 대가성과 직무활성을 인정해서 그냥 뇌물죄가 인정이 되면 되는데 네, 네. 이게 제3자 뇌물공여죄는 부정한 청탁이라는 게 들어가야 되니까 이번에 청문회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업들이 부정한 전혀. 청탁했다는 기업인들 하나도 없잖아요. 네. 그 부정한 청탁 부분을 어떻게 입증을 하는지 그거는 결국 본인들은 부인하지만 객관적인 증거를 기초로 해서 판단해서 이제 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찰이 어느 정도 조사를 했는지 일단은 검찰이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면을 보면 특검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을 넘기지 않을까. 오늘 발표는 포함 안 시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것으로서 사실 오늘 이제 검찰 수사 마무리되고 이제 특검 수사가 진행되는데 사실 뇌물죄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들이 많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지금 황 소장님도 아마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죠. 가장 핵심이 뇌물죄죠. 그리고 최순실이 국정농단을 뭐 하려고 했겠습니까? 돈 벌려고 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무슨 대통령 놀이하려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검찰이 삼성을 처음 압수수색한 것이 며칠인 줄 아십니까? 11월 8일입니다. 한 달을 압수수색을 하고요. 한 달이 지나도록 뇌물죄를 입증을 못했다. 그 이후에 숱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대기업들을요. 결국은 대한민국의 법이 외국 언론 말대로 한국의 초상류층, 특권층에게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라는 데 대한 국민적 분노가 촛불이라고 말한 외신의 보도가 옳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검찰은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를 하면서 결국은 뇌물죄 적용을 하지 않고요. 이렇게 보냈습니다. 검찰이 피의자들이 부인한다고 그걸 갖다 액면 그대로 받아줍니까? 부인해도요. 잡으려면 악착같이 잡아서 한 달이면 충분히 수사해서 죄를 물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수사에 대한 검찰의 태도는 그야말로 탄핵으로 갈 수 있게끔 도왔으면 우리가 할 것 다 한 거 아니냐. 우리가 어떻게 뇌물까지 참아 걸겠느냐.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대통령 한 명에게 다 몰아서 정리를 하고 한국의 거대한 경제 세력들, 대기업들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는 이런 어떤 기술적 선택을 검찰이 택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특검이 이 부분은 제대로 해야 될 거라고. 박석윤 전 대변인께 이 질문을 드릴게요. 네. 이 검찰 수사에 아쉽다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 중에 그 뇌물죄 부분도 있었지만 사실은 김기춘, 우병우 두 인물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걸 지적하시는 그렇죠. 분들이 꽤 있거든요. 향후 특검에서는 이 두 인물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제대로 해야죠. 그리고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국민이 특검에 힘을 좀 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검이 가는 이유는 하나뿐이거든요. 검찰 수사 가지고 부족하다는 판단. 검찰이 손대지 못한 것 특검 당신들이 특별한 권력을 가지고 한번 제대로 해봐라. 네. 그리고 그 제대로 한 것을 가지고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제시해달라. 다행히 지금 특검과 특검보가 구성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과정들을 보면은 국민이 믿어도 되겠다 하는 부분들이 꽤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특검이 우병우 그리고 김기춘 비서실장 이 두 사람에 대한 수사도 의지를 좀 밝히고 있습니다. 밝히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기대를 하고 지켜보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하나 우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일이든지 벌어지면 우리는 이걸 좀 이념과 편을 가지고 좀 판단하려고 하는 인식들이 굉장히 강해요. 아까 우리가 사법연수의 13기, 뭐 총리부터 이어져 가지고는 이 13기를 가지고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부분 또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있어서 보수가 몇 명이고 진보가 몇 명이고 중도가 몇 명인데 이게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들. 사실은 우리가 빨리 떨쳐버려야 할 문제들이죠. 적어도 이번 문제와 관한 한 정확하게
그리고 한 치 빈틈없이 가야 하는 것은 법률에 따라서 법률에 근거해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정책인 성향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저는 믿고 지켜봐야 되는 단계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법률 얘기를 강조하셔서 지금 제가 질문을 좀 드리는데 백 변호사는 네. 이걸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사실 이번에 이 탄핵 가결까지 이르게 사태의 시작은 사실은 그 태블릿 PC가 네, 그렇죠. 발견되면서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통상 법원에서 증거 능력을 채택을 할 때 네. 증거로 인정할 때 되게 종이로 된 거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 태블릿 PC는 어떤 디지털 파일인데 이걸 어떻게 인정이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디지털 파일들 증거 능력 인정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옛날에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해서 그 당시에 이메일 안에 포함되어 있던 자료들이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되느냐, 가치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었는데 그 당시 결국 인정 안 됐습니다. 네. 부인하면 끝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SNS에다가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다라고 자백을 했습니다. 네. 제가. 그리고 나중에 그거 제가 안 썼는데요. 하면 끝이에요. 과학적으로 입증이 돼도. 증거가 안 되는 거죠. 네, 증거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첨단 과학 기술이 발전하는 상황에서 증거법에 관련된 거는 60년, 70년대에 머물러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증거 능력을 인정을 못 하다 보니까 명백한 범인도 기소를 못하는 상황이 됐었는데 이거를 김진태 의원이 해내신. 김진태. 네, 김진태 의원. 좀 어찌 보면 좀 김진태라는 거는 아이러니한 바람 불면 상황인데요. 촛불 꺼진다 네. 그 김진태 의원 말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분이 일단 검사 출신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디지털 증거도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방안을 명확하게 형사소송법에 규정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개정안을 냈고 그래서 개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개정안대로 하면 뭐 디지털 포렌식이나 여러 가지 감정 등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그 사람이 작성된 게 인정된다면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라고 아예 이제 법에 규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이러니한데요. 이 아주 태블릿 상황이? PC의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김진태 의원이 엑스맨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이 김진태 의원 이 법안 자체는 굉장히 훌륭한 법안입니다. 그래서 네네. 김진태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라는 게 좀 아이러니하죠. 사실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제일 옥죄고 있는 게 그 문제의 태블릿 PC인데 그 태블릿 PC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게끔 법을 바꾸자고 했던 게 그 친박 김진태 의원이라는 사실. 참 세상이 묘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원래 그 간첩 잡으려고 그러니까 간첩들이 그 이렇게 인터넷으로 보낸 어떤 파일들 부분을 그렇게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다 해서 한 건데 엉뚱하게 간첩 잡으려다 대통령 잡게 됐네요. 그렇게 됐어요. 지금 시간이 좀 남아서 진성준 전 의원께는 제가 발언 기회를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향후에 특검이 어느 정도 수위의 수사를 결과를 내놔야 된다라고 기대를 하고 계시나요? 글쎄요, 아까도 뭐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박근혜 대통령의 로비 문제를 뇌물죄로 의율하는 문제는 분명하게 들어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김기춘, 우병우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의 여론이 높은데 네. 이미 김기춘 비서실장의 전횡은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 업무일지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해서 김기춘 비서실장이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에 관련돼 있느냐 여부를 더 떠나서 더 넘어서 김기춘 실장의 전횡 또 이런 국정의 난맥상 이런 것들까지 좀 밝혀내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번에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중에 정호성 비서관만 기소가 되고 안종범, 이재만 이 두 사람은 빠졌거든요. 근데 이분들도 역시 최순실 게이트에 직접 관련돼 있을 거예요. 그 청와대 조리장의 진술에 의하면 주말마다 최순실이 들어와가지고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밝혀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뉴스와이드 2부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나와주신 네 분 감사합니다.